1998년 지리산에서 4명의 대학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6년 후 우연히 발견된 작은 상자 하나가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6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4명의 젊은이들이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역사학과 3학년 김민수는 평소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박물관에 자주 가던 아이였죠. 대학에 와서도 늘 역사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였습니다. 그 책에는 지리산 깊은 곳에 조선시대 유적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발견을 자랑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박준호, 꼼꼼한 성격의 이은하, 그리고 산을 잘 아는 최진욱이었습니다. 4명은 모두 22살의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 비쌌거든요. 그는 니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필름 카메라를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이 카메라로 역사적인 순간을 찍고 싶어 했죠. 은하는 뭐든 기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늘 공책과 펜을 가지고 다니며 중요한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 여행도 빠짐없이 기록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욱이는 어려서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주 등산을 다녔던 덕분에 길 찾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침반 보는 법도 잘 알았죠. 민수가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찾아보자. 정말 유적이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담당 교수님은 반대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기엔 너무 위험해.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말이야. 그래도 4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더욱 호기심이 컸습니다. 6월 어느 화요일 아침 4명은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큰 배낭에는 3일치 먹을 것들을 챙겼습니다. 라면, 통조림, 물 같은 것들이었죠. 간단한 삽과 붓도 가져갔습니다. 혹시 뭔가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파내려고요. 준호는 특별히 작은 방수통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혹시 비가 와서 중요한 것들이 젖으면 안 되니까요. 똑똑한 생각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4명은 설렜습니다. 은하는 공책에 계획을 다시 한번 써놓았습니다. 첫날에는 텐트를 치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셋째 날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지리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1998년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종이로 된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존해야 했죠. 진욱이가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약 3km 정도 가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어.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길도 점점 험해졌고요. 높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서 어둑어둑했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개울이 흐르는 평평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텐트를 치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4명은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손전등을 켜놓고 앉아있으니 마치 모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 속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이런 깊은 산에서 무슨 기계 소리가 날까요? 4명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낸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4명의 대학생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주변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6시 은하가 제일 먼저 깼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신발들이 조금씩 움직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봐.
은하가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4명이 나와서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텐트 주변 진흙바닥에 분명히 사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자국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신고 온 신발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누가 밤에 여기 왔다 간 것 같아. 진욱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등산객이 길을 잘못 들어서 지나간 거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본격적으로 유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죠. 4명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반짝였는데 진욱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책에 적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죠. 점심때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드르르르, 드르르르. 마치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해, 이런 깊은 산에서 무슨 기계 소리가 나지?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가끔씩 사람 목소리도 섞여서 들렸죠. 하지만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998년 당시 학생들이 쓰던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죠.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녹음이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은하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유적과 관련이 있을까? 누가 먼저 발견해서 발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자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들렸죠.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4명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해가 질 때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라면과 통조림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진욱이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학생들이야. 뭐가 위험하겠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 모두가 잠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도 끄고 조용히 있었죠. 발걸음은 텐트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그렇게 돌더니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뭐였을까?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생동물이겠지,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텐트 바로 옆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4명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 건 분명한데 왜 말을 걸지 않는 걸까요? 5분 정도 그렇게 서 있더니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4명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번갈아가며 밖을 지켜봤죠. 아침이 되자 다시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것보다 더 많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다녀간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이상해. 은하가 공책에 발자국 개수까지 세어서 적었습니다. 4명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정말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셋째 날, 4명의 대학생들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적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10시, 4명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의 무서운 경험 때문에 모두 긴장하고 있었죠. 진욱이가 나침반을 보며 앞장섰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걸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30분 정도 걸었을 때 앞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4명은 재빨리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두 명의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노란색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직원들인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걸까요? 남자들이 지나가자 4명은 그들이 온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죠. 10분 후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큰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은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구덩이 옆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오래된 그릇들, 청동으로 만든 것 같은 물건들, 그리고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까지. 저거 유물인가?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식 발굴이라면 대학교 깃발이나 문화재청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니콘 필름 카메라였죠. 소리가 날까봐 걱정했지만 발전기 소리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현장 전체 모습과 쌓여있는 물건들을 찍었어요. 동시에 방수통에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1998년 6월 9일 지리산에서 이상한 발굴 현장 발견. 작업자 8명 정도. 유물들이 많이 있음. 은하도 공책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두 적었어요. 1시간 정도 지켜보는데 깔끔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전화도 들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휴대전화는 매우 비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파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뭔가 지시를 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발견한 물건들을 따로 상자에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속으로 된 것들은 천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은하가 걱정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식 발굴이라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그냥 물건들만 빼내고 있었거든요. 4명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식 발굴이 아니라 도둑질이었던 것입니다. 문화재 도둑들이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망을 보던 작업자 중 하나가 이들이 숨어있는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4명은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들킨 걸까? 다행히 그 사람은 확실하지 않았나 봅니다.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4명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캠프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거든요. 캠프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은하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진욱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신고할 방법이 없었어요. 산에서 내려가야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서 신고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본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4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모두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벌인 것 같았어요. 사진이랑 메모는 잘 보관해둬. 은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필름이 든 카메라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수통에 적어둔 메모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올까 봐요. 교대로 망을 보자. 진욱이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4명의 대학생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너무 위험한 비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많이 끼어서 달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4명은 텐트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켜놓고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정말 문화재 도둑들인 것 같아. 은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서 바로 경찰서에 가야겠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도굴꾼들이 벌써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 8시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숲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진욱이가 불안해했습니다. 불빛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명은 재빨리 텐트 안에 손전등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었죠. 불빛들은 캠프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와라.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은 어쩔 수 없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낮에 봤던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헬멧을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리더인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너희들 짐 다 내놓아라. 특히 카메라 말이다. 이들은 4명이 사진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숨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억지로 빼앗아갔거든요. 은하의 공책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방수통에 넣어둔 메모였습니다. 그것은 배낭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찾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봤다. 리더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남자들은 4명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저항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은하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진욱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필름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들은 필름만 빼내서 부숴버렸어요. 카메라 본체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숨겨둔 방수통이었죠. 그 안에는 오늘 본 것들을 적은 메모와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밤 10시 4명은 끌려갔습니다. 어둠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길은 험했고 다친 진욱이는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런 깊은 산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4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26년 동안 아무도 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부서진 텐트와 흩어진 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작은 방수통 하나. 그 통 안에는 26년 후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릴 줄은요. 4명의 대학생들이 사라진 후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998년 6월 10일 목요일,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들의 실종을 몰랐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그 사이 도굴꾼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모든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텐트, 흩어진 짐들, 모든 것을 치웠어요. 심지어 캠프가 있던 자리에 흙까지 뒤섞어서 아무 흔적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도굴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장비가 사라졌어요. 발전기, 천막, 삽들까지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파놓았던 구덩이는 다시 흙으로 메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숨겨둔 작은 방수통이었죠. 그것은 낙엽더미 아래에 깊숙이 파묻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드디어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민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했습니다.
1998년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산에서 연락할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나 늦어지니까 이상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도 걱정했습니다. 얘가 카메라를 그렇게 아끼는데 필름 떨어뜨릴 일은 없을 텐데. 은하 어머니는 딸이 꼼꼼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계획을 바꿀 리는 없어. 분명 뭔가 일이 생겼어. 진욱이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산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6월 13일 일요일, 가족들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길을 잃었거나 다쳤을 거예요. 곧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지리산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도 경찰관들이 왔고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4명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리산은 너무 넓었어요. 수색대는 주요 등산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부터 살펴본 거죠. 하지만 4명이 간 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발자국이나 흔적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6월 16일 수색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수색대원이 개울가에서 찢어진 천 조각을 찾았어요. 민수가 입고 있던 셔츠 조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는 준호의 운동화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여기저기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경험 많은 수색대원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거든요. 수색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 걸친 넓은 지역을 찾았어요. 헬리콥터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아서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신문과 TV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학생 4명 지리산에서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1998년에는 지금처럼 24시간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직접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찾으러 갔어요. 민수 부모님, 준호 아버지, 은하 어머니, 진욱이 형까지 모두 절망적인 심정으로 산을 헤맸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찾을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주변 도시 병원들, 여관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7월이 되자 공식 수색이 거의 끝났습니다. 한 달 넘게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담당 경찰관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더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해봤어요. 하지만 전문가들도 못 찾은 것을 일반인이 찾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1998년 말,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999년,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지리산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낙엽더미 속에 묻힌 방수통 하나. 그 안에는 26년 후 모든 진실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6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5월 우연한 발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4명의 대학생들은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체념하고 살아갔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2024년 5월 12일 토요일 42살의 직장인 이동훈 씨가 지리산에 갔습니다. 동훈 씨는 평소 취미가 금속 탐지였어요.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래된 동전이나 반지 같은 것들을 찾는 게 취미였죠. 그날도 혼자서 지리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조용한 계곡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큰 바위에 앉았는데 심심해서 금속 탐지기를 켜봤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있나? 동훈 씨가 소리나는 곳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낙엽과 흙을 파내니까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어요. 방수가 되는 작은 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26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방수가 잘 돼서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지 않았어요. 통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글씨가 좀 흐려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9일 지리산에서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불법으로 유물을 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업하는 사람이 8명 정도 되고 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메모를 남깁니다. 박준호. 동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8년이면 26년 전 일이잖아요. 통 안에는 메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그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땅을 파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 하나도 들어있었어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돼 보였습니다.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동훈 씨는 인터넷으로 1998년 지리산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대학생 4명 지리산에서 실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의 이름이 박준호였어요. 메모에 적힌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동훈 씨는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종된 대학생 준호가 위험을 느끼고 미리 이 메모를 숨겨둔 거였어요. 동훈 씨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26년 전 일을 기억하는 경찰관은 거의 없었어요.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 관련 서류들도 창고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의 경찰관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경감이었어요. 그때 신입 경찰이었는데 이 사건 수색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그때 그 사건이네요. 박 경감이 놀랐습니다. 동훈 씨가 가져온 메모와 그림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당시 경찰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네요. 불법 문화재 도굴과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메모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작업자 수, 현장 모습, 심지어 위치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금속 조각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은으로 된 장신구 조각이었어요. 정말 문화재였던 거죠. 이제야 26년 전 진실을 알 수 있겠네요. 박 경감이 말했습니다. 바로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 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2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작은 메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4명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6년 만에 새로운 단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전담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준호의 메모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거기에 적힌 모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작업자 8명, 지휘하는 사람 1명,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발견된 은 조각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고급 장신구의 일부였습니다. 정말 값비싼 문화재였던 거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1998년 지리산에서 정말로 불법 문화재 도굴이 있었던 거예요. 수사팀은 1998년 당시 지리산 근처에서 활동한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강철수라는 60대 남자였어요. 골동품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98년 6월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때 갑자기 발굴용 삽, 발전기, 큰 트럭 같은 것들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리고 인부들도 여러 명 고용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4명의 대학생들이 봤던 그 자료들 말입니다. 강철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골동품 상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문화재를 파내서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잡히지 않았거든요. 수사팀이 강철수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강철수가 2015년부터 사업을 그만두고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주소지에 가봐도 이미 이사 간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도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6년 전에 강철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26년이나 지났는데도 몇 명은 아직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2024년 8월 드디어 중요한 증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강철수 밑에서 일했던 김 씨였어요. 지금은 60대가 된 아저씨였습니다. 김 씨는 26년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어요.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났던 거죠.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못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어요. 강철수가 지리산에서 큰 일을 계획했어요. 조선시대 무덤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작업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대학생들이 나타났어요. 강철수가 되게 화를 냈어요. 목격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해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김 씨는 그 이후 일은 자세히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수사팀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강철수가 범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강철수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26년이나 지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수사팀은 강철수의 가족, 친구, 동업자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2024년 10월 드디어 강철수를 찾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부산의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10년째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강철수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26년 전 일은 물론이고 최근 일도 전혀 기억 못해요. 수사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사 강철수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26년 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찰에서 강철수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불법 문화재 발굴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26년 만에 범인을 찾아낸 거예요. 비록 완전한 진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4명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는 밝혀졌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모가 결국 정의를 실현한 거였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6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인 강철수가 치매 환자라는 거였어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4명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이제 76세가 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준호 아버지, 은하 어머니, 진욱이 형까지 모두 26년을 기다린 분들이었습니다. 검사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준호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26년 전 상황을 자세히 적어 놓은 거였죠. 작업자 8명, 지휘자 1명이라고 적힌 부분이 증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함께 발견된 은 조각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정말 문화재가 도굴됐다는 증거였거든요.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26년 전 범죄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반대로 강철수 변호사는 다르게 말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지금 심각한 치매 환자입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메모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메모에는 불법 도굴 현장을 봤다고 적혀있지 학생들이 죽었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사님은 다른 증거들도 있다고 했어요. 강철수가 1998년 6월에 산 장비들, 트럭 렌트 기록, 그리고 증인의 증언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은 김 씨가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26년 전 일을 이야기했어요. 강철수가 대학생들을 보고 아주 화를 냈어요. 목격자들 때문에 우리가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뭘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김 씨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증언했어요. 강철수는 법정에서 대부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의사도 나와서 증언했어요. 강철수가 중증 치매라서 과거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재판이 계속됐어요. 강철수의 옛날 돈 거래 내역도 조사했어요. 1998년 7월에 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거든요. 불법 문화재 판매 대금으로 보였어요. 가족들도 증언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날도 역사 공부하러 간다고 웃으면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호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들이 똑똑해서 위험할 때 미리 메모를 남겨뒀더라고요. 그 덕분에 26년 후에라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은하 어머니와 진욱이 형도 각각 증언했습니다. 모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2025년 3월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살인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판사님이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지금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과거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습니다. 강철수 변호사는 바로 항소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6년 전 아이들이 본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받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민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헛되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2025년 봄 강철수의 15년형이 2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7년간 이어진 이 사건이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강철수는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른 관련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사라졌고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여러 번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2025년 6월 4명이 사라진 지 정확히 2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리산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비록 아이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추모비를 세운 곳은 동훈 씨가 방수통을 발견한 그 계곡이었어요. 4명이 마지막으로 캠프를 쳤던 곳 근처였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계곡이었습니다. 추모비에 새겨진 글귀는 이랬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998년 6월 8일 10일 김민수, 박준호, 이은하, 최진욱을 기리며 추모비 제막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 동훈 씨,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두가 4명의 젊은 탐험가들을 추모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추모사를 읽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똑똑함이 27년 후에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준호가 위험한 순간에도 차분하게 메모를 남긴 덕분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관련 법도 더 강해졌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준호가 보여준 침착함과 예비 계획의 중요성을 배웠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증거를 남긴 그의 판단력이 27년 후 진실을 밝혀낸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4명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역사학과와 고고학과 학생들 중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신중한 탐구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 덕분에 오래된 미해결 사건들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작은 증거라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것들도 이제는 분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준호의 작은 메모 하나가 27년 후 우연히 발견돼서 모든 걸 바꾼 것처럼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줬어요. 매년 6월이 되면 추모비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을 놓고 묵념을 해요. 지리산의 맑은 바람 속에서 4명의 젊은 영혼들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도 경찰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다시 찾아봐요. 언젠가는 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강철수는 요양병원에서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의 일부는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4명의 젊은 탐험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똑똑함과 용기가 결국 이긴 거예요. 김민수, 박준호, 이은하, 최진욱.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위해 희생된 젊은 영웅들로 기억되고 있어요. 특히 준호의 마지막 순간 판단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1998년 6월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들의 마지막 모험은 이렇게 영원한 기억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진실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작은 기록이 27년 후 정의를 실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똑똑함과 용기의 힘이에요. 27년간 이어진 지리산 대학생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4명의 젊은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